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건 그해 여름이 처음이었다. 7월 말 하늘이 갈라지듯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는 사흘이 지나도 멈추질 않았다. 희자는 그 사흘 동안의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첫째 날은 아버지가 마당에 모래주머니를 쌌던 등판이 기억나고, 둘째 날은 어머니가 동생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던 발소리가 기억나고, 셋째 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물소리만 남아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것 같은 둔탁하고 거대한 물소리. 정신을 차렸을 때 희자는 마을 뒷산 중턱에 걸려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소나무 한 그루의 뿌리에 몸이 걸려 있었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으며, 왼쪽 종아리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아프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을은 없었다. 누런 흙탕물이 논밭도 지붕도 돌담도 삼켜버린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다. 희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울었는지, 아니면 그저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 18이었다. 그해 봄에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가을이 오면 읍내 양장점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했다. 우리 희자는 손재주가 있으니 양장점에서 기술을 배우면 어디 가서도 굶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시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15살, 남동생 12살, 여동생. 네 사람의 시신 중 수습된 것은 아버지와 동생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끝내 찾지 못했다. 마을 이장이 희자의 팔을 잡고 임시 대피소로 데려갈 때 희자는 맨발이었다. 신발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찾을 생각도 들지 않았다. 대피소라고 불리는 곳은 면사무소 건물이었는데 이미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바닥에 널브러져 울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따가웠다. 3일을 그곳에서 보냈다. 누군가 건네주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지만 삼키지 못했다. 입안에 넣으면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고 목을 타고 넘어가질 않았다. 잠을 자면 물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면 천장의 형광등이 하얗게 눈을 찔렀다. 친척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쪽에 먼 삼촌이 한 명 있었지만 장례 자리에도 오지 않았고, 어머니 쪽은 일찍이 연을 끄는 외가가 전부였다. 세상에 희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마치 물이 마을만 삼킨 것이 아니라 희자라는 사람이 존재했던 모든 흔적까지 함께 쓸어가 버린 것 같았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면사무소 마당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통치마를 입은 중년의 여자였다. 걸음이 빠르고 허리가 곧았으며 눈이 유난히 검었다. 그 여자가 대피소 안을 두리번거리다 희자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희자도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마을에서 두 집 건너에 살던 김씨 아주머니, 선준이네 어머니였다. 김씨 아주머니는 희자 앞에 쪼그려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진흙이 채 씻기지 않은 희자의 손을 들여다보았고, 종아리에 감긴 붕대를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자의 눈을 보았다. 그때 그 여자의 눈에 무엇이 있었는지 희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안다. 슬픔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알아봄이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이 아이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가자, 그 한마디였다. 설명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희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희자는 일어서면서 비로소 자기 다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었다. 시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다. 희자는 그 손에 이끌려 면 사무소를 나섰고 햇빛을 맞았다. 장마가 끝나고 처음 나온 햇빛이었다.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다. 김씨 아주머니의 집은 물이 닿지 않은 윗마을에 있었다. 낮은 돌담 안에 기와 지붕 대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기역자 집이었고,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집 대청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희자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신이 없었다. 아주머니가 뒤돌아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맨발인 채로 마루에 올라도 된다고, 나중에 신발은 구해주겠다고. 그러나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곧바로였다. 안방에서 나온 노인이 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선준이의 할머니였다. 입이 얇고 눈꼬리가 올라간 노인은 김씨 아주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낮은 목소리 속에 담긴 날이 희자의 귀에까지 닿았다. 남의 집 식구를 왜 데리고 오느냐.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그 애가 무슨 우리 책임이냐. 김씨 아주머니의 등이 꼿꼿해졌다. 이 아이 어머니가 누군지 어머님은 잊으셨습니까? 내가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이 아이 어머니입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사람 딸을 길바닥에 두고 제가 밥을 먹겠습니까?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은 채 안방으로 돌아갈 뿐이었고 닫히는 문소리에 실린 무게가 희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문소리가 말해주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였다. 갓 퍼 담긴 흰 쌀밥 위에 김이 올라왔고 미역국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났다. 희자 앞에 상을 놓으며 아주머니가 말했다. 먹어. 먹어야 산다. 희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렀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 따뜻함이 위장에 닿자 몸 전체가 기억해냈다. 살아있다는 것을. 희자는 숟가락을 쥔 채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밥상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미역국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지만 아주머니는 치우지 않았다.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희자는 아주머니가 깔아준 이불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이었다. 낯선 집이었다. 이곳이 어디인지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 희자는 알 수 없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겨우 뱃전에 손가락 끝을 걸친 것과 같았다. 언제든 다시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은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있었다. 희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밤에는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집에서의 첫 아침은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희자는 부엌 옆 쪽마루에 깔린 얇은 요 위에서 눈을 떴다. 천장의 슬레이트 틈으로 새벽빛이 가늘게 들어왔고 어디선가 간장 다리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왼쪽 종아리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이 누군가의 집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다. 다만 여기가 자신의 자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희자가 마루 끝에 서서 머뭇거리자 아주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물 떠와라. 뒤쪽 우물 알지. 그 한마디가 희자에게는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었다. 이 집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존재에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다. 희자는 맨발에 고무신을 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로 갔다. 두레박을 내리는 손이 떨렸지만 물이 양동이에 차오르는 소리는 홍수 때의 그것과 달랐다. 차갑고 맑고 순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모든 것이 순하지는 않았다. 선준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안방문을 열 때 희자를 본체만 채했다. 희자가 마루를 닫고 있으면 일부러 방향을 틀어 부엌 쪽으로 돌아갔고 밥상이 들어오면 숟가락 수를 세듯 희자의 자리를 힐끗 바라보았다. 입을 여는 날은 더 힘들었다. 할머니는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쌀독 사정을 이야기했다. 올해 수확도 다 못했는데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가을까지 버틸 수 있겠냐. 직접적으로 희자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선명하게 가리켰다. 희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김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어머니 쌀은 제가 시장에서 벌어올 테니 걱정 마시이소.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한동안 부엌에는 밥 짓는 소리만 남았다. 김씨 아주머니는 그 집에서 조용한 방파제 같은 사람이었다. 희자를 향한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아주머니는 희자에게 일을 시켰다. 시장에 같이 가자.
젓갈 항아리 좀 옮기자. 배추 절이는 것 좀 도와라. 그것은 보호의 다른 이름이었다. 할머니의 눈앞에서 희자를 치우되 희자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일. 시장에서 아주머니는 채소를 다듬으며 넌지시 말했다. 네 엄마가 나한테 시장에서 자리 잡는 법을 알려줬다. 어디에 앉아야 손님이 오는지, 누구한테 먼저 인사해야 하는지.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이 살짝 떨렸다. 희자는 엄마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 떠 있는 것을 느끼며 배추 겉잎을 한 장 한 장 벗겨냈다. 울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더니 배추 줄기가 부러졌다. 그해 가을 아주머니는 희자를 읍내 야간학교에 등록시켰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1시간 더 일했다는 것을 희자는 나중에야 알았다. 할머니가 밥도 못 먹여 살리는 것을 공부까지 시키냐고 소리를 질렀을 때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이가 글을 알아야 나중에 어디 가서든 굶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가 느그맘대로 해라 하고 돌아앉았다. 그날 밤 희자는 쪽마루에서 교과서 첫 장을 펼쳤다. 한자 한자를 짚어 읽는데 글씨 위로 엄마의 손가락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서 한참을 멈추었다. 선준이를 처음 본 것은 김장철이었다. 읍내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돌아온 청년이 마당에 서 있었다. 키가 크지도 어깨가 넓지도 않은 보통 체격의 사내였다. 얼굴 한쪽에 일하다 생긴 듯한 옅은 흉터가 있었고 눈은 어머니를 닮아 깊었다. 선주는 마루 아래에서 고무신을 정리하고 있는 희자를 보고 아 하고 짧게 말했다.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것이 전부였다. 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선주는 김칫솔을 버무리는 어머니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준의 사랑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봄이 돌아오고 희자가 야간학교를 오갈 때 선주는 대문 앞에 슬쩍 손전등을 놓아두었다. 건전지가 다르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누가 바꾸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우물물을 길어 부엌 앞 양동이에 채워놓았고 그 양동이 옆에 수건이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다. 희자의 20번째 생일이 지나던 늦가을 아침 부엌 밥상 위에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방금 끓인 것이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일 사람이 아니었다. 희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결국 한 모금을 입에 넣고 오래 씹었다. 미역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그 맛이 정확히 어머니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삼킬 수 있었다. 겨울 어느 날 희자의 고무신 옆에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흰 레이스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읍내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신는 그런 것이었다. 봉투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희자는 양말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홍수 이후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안 건 처음이었다. 발에 신어보았을 때 레이스가 발목을 살짝 간지렸고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중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선준이가 읍내 갈 때 뭘 사왔던데 하며 시치미를 뗐다. 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 안쪽을 깨물며 양말을 빨래하지 않고 이틀을 더 신었다. 세 번째 봄이 왔을 때 김씨 아주머니가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희자를 부엌에 앉혔다. 아주머니의 손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고 부뚜막 위에 호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반씩 비추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희자야 선준이가 너를 좋아한다. 나도 안다. 너그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꺼냈을 거다. 지금은 내가 너그 엄마 노릇까지 해야 하니까 내가 묻는다. 우리 선준이 어떠냐? 희자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엇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홍수 소리가 아니었다. 따뜻한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쌓아두었던 고마움과 미안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부서지면서 그 틈 사이로 처음으로 자신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희자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주머니는 희자의 젖은 손을 잡고 조용히 한번 쥐어주었다. 부엌 밖으로 바람이 불어 호롱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혼례는 봄이 다 지나기 전에 치러졌다. 면사무소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선준이 처음으로
희자의 손을 잡았다. 5손가락이 겹쳐지는 감촉이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 희자는 그 손을 놓치면 다시는 잡지 못할 것 같아 먼저 힘을 주었다. 선준이 고개를 돌렸고 희자는 그 옅은 흉터 밑으로 번지는 웃음을 보았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첫 번째 진짜 대화였다. 결혼 첫해 겨울 선준의 큰형이 보증을 서준 사업이 무너졌다. 도장 한 번이 집 한 채를 삼켰다. 슬레이트 지붕 기역자 집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아침 선준이 할머니가 마루 끝에 앉아 발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희자는 그 쪼그라든 등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도 무서운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주머니는 울지 않았다. 부엌 찬장에서 장독 뚜껑 여는 것처럼 차분한 손놀림으로 살림을 꾸렸고 희자에게 말했다. 시장에 자리가 하나 났다. 내일부터 나가자. 그때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읍내 재래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펴고 김치와 나물을 팔았다. 아주머니는 손님을 부를 때 목소리가 크고 높았는데 집에서의 조용한 말투와 너무 달라서 희자는 처음에 놀랐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그 큰 목소리는 힘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물건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잡아야 하는 사람의 소리. 희자도 목소리를 높이는 법을 배웠다. 목이 쉬어 삼킨 침에서 피맛이 날 때 아주머니가 보온병 뚜껑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다. 마셔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한마디 안에 수십 문장이 들어있었다. 이사한 단칸방은 벽이 얇아 옆집 아이 울음이 머리맡에서 울렸다. 선주는 공장 야간조까지 뛰며 큰형의 빚을 갚아나갔고 저녁에 돌아오면 안방 문지방에 걸터앉아 고무냄새 밴 손으로 희자의 발목을 잡았다. 다른 말 없이 엄지로 복숭아 뼈를 쓸었다. 피곤할 텐데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선주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손전등 불빛과 같은 종류라는 걸 희자는 알았다. 말보다 먼저 닿는 것. 첫째, 지혜가 태어난 해에 큰형이 서울로 떠났고 둘째, 지연이 태어난 해에 할머니가 몸져 누웠다. 오랫동안 희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노인은 누운 자리에서 희자가 끓인 미음을 받아먹으며 한참을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 했다. 그러더니 이거 참 따뜻하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것이 할머니가 희자에게 건넨 유일한 부드러운 말이었다. 사흘 뒤 할머니는 새벽잠 속에서 숨을 거뒀고 아주머니는 빈소 앞에서 딱 한 번 어머니하고 불렀다. 희자는 그 목소리가 자신이 처음 아주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던 밤의 떨림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막내 민용이가 돌을 지날 무렵 큰형의 빚이 마지막 한 장까지 정리되었다. 선주는 공장 주임이 되었고 읍내의 작은 전세방을 하나 더 얻었다. 아주머니와 희자는 여전히 시장에 나갔지만 좌판이 조금 넓어졌고 이제는 봄이면 쑥절편을 만들어 팔 여유가 생겼다. 아이들은 아주머니 무릎에서 자랐고 아주머니는 아이들 앞에서만은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착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울지 않아서 하늘이 복을 주었다. 지혜가 할머니 그 다음은요? 하고 물어도 아주머니는 웃기만 했다. 다음은 네가 만들어 하고. 그해 가을 선준이 승진 축하를 겸해 온 가족 외식을 하자고 했다. 읍내 유일한 중국집이었다. 둥근 탁자에 짜장면 5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가 올라왔을 때 민용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선준이 죽다가 탁자 아래서 희자의 무릎을 툭 쳤다. 일부러 그런 것을 희자는 알았다. 아주머니는 탕수육 부스러기를 지연이 입에 넣어주며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하고 혼잣말했다. 지혜가 할머니나 하나 더하고 손을 내밀자 아주머니가 자기 접시째 미루어 주었다. 희자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 안쪽이 부풀어 올라 숨이 조금 모자랐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자 공기가 차가웠다. 선준이 민용이를 업고 희자가 지연이 손을 잡고 아주머니가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동그란 원을 만들었고 선준이 걸으며 말했다. 어머니 내년에는 서울 가서 한번 먹읍시다. 아주머니가 서울은 뭔 서울이냐며 웃었고 선준이 다시 말했다. 진짜요. 돈 더 모이면 데려갈 거예요. 아주머니가 야,
네 마누라한테나 잘해라 하고 뒤에서 선준의 등짝을 가볍게 쳤다. 선준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가을밤 공기에 번지는 동안 희자는 선준의 왼쪽 팔꿈치에 자기 팔을 걸었다. 선준이 고개를 기울여 희자를 보았다. 나한테 잘하는 거 맞아요. 희자가 작게 말했다. 선준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소리가 먼저였다. 엔진 소리가 아니라 타이어가 보도블록 턱을 넘어 긁히는 날카로운 마찰음.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 위에 동그란 가로등 원을 삼키며 이쪽으로 쏟아졌다. 선준의 손이 희자의 허리를 밀었다. 밀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 순간 희자가 느낀 것은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진다는 감각과 등 뒤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뿐이었다. 아스팔트 위에 누운 선준의 입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눈은 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깊은 눈이 희자를 보고 있었다. 희자가 무릎을 꿇고 선준의 얼굴을 감싸 쥐었을 때 손바닥에 닿은 것은 따뜻함이었다. 아직 따뜻했다. 선준아 하고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선준아 다시 불렀다. 아주머니의 비명이 뒤에서 들렸다. 그 비명은 길었고 길어서 끊어졌고 끊어진 자리에 아이 셋의 울음이 쏟아졌다. 희자는 선준의 이마 위로 고개를 숙이고 그 따뜻함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손전등도 미역국도 흰 레이스 양말도 모두 이 손에서 왔다. 이 손이 지금 아스팔트 위에 펴져 있었다. 희자는 그 손가락 사이에 자기 손가락을 끼워 넣고 홀레날처럼 먼저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돌아오는 힘이 없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먼 곳에서 울기 시작했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탕수육 냄새가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선준의 눈은 아직 떠 있었다. 희자는 그것을 기억한다. 떠 있었으므로 살아있다고 믿었다.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으나 구급대원이 희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냈고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온기가 마지막이었다. 병원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가 민용이를 안고 벽에 기대어 있었고 지혜가 지연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울면 끝이라는 것을 본능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의 입이 먼저 움직이고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 두개골 내출혈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3일이 걸렸다. 장례식장에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발인 날 관 위에 손을 얹었을 때도 이해하지 못했다. 선준이 흙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돌아오는 힘이 없었던 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아주머니는 장례 내내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것이 희자를 더 무섭게 했다. 홍수 때 비명을 지르던 마을 사람들보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희자는 18에 배웠다. 물이 마을을 삼킬 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소리였다. 아주머니의 침묵도 그런 종류였다.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40부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다. 희자가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아주머니가 찬장문을 열어 젖힌 채 서 있었고 바닥에는 선준이 좋아하던 파란 테두리 밥그릇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주머니의 눈이 희자를 향했다. 그 눈에 담긴 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아주머니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죽었어야지.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이었다. 희자는 국자를 든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내 아들이 왜 죽어? 네가 죽었어야 할 것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을 때 희자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동의였다. 맞다. 내가 죽었어야 했다. 선주는 나를 밀었고 나는 살았고 선주는 죽었다. 그 사실의 무게를 아주머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희자밖에 없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첫 해에는 말이었다. 아주머니는 밥상 앞에서 희자에게 숟가락을 던지며 말했다. 네가 해준 밥을 어떻게 먹어? 내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 끓인 국을. 희자는 숟가락을 주워 씻어 다시 놓았다. 둘째 해에는 행동이 더해졌다. 대문 빗장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희자를 마당 밖에 세워두었다. 한겨울이었다. 지혜가 안에서 울면서 문을 열려 했고
아주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저녀는 가족이 아니야. 희자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새벽까지 기다렸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을 무렵 문이 열렸다. 아주머니가 아니라 7살 지혜가 몰래 빗장을 풀어준 것이었다. 엄마 손이 얼음이야. 지혜가 희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을 때 희자는 그 작은 손에서 선준의 온기를 느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있으므로. 셋째 해부터는 물건이었다. 희자의 옷이 마당에 나와 있었다. 신발이 대문 밖에 던져져 있었다. 혼례 때 입었던 흰 저고리가 찢겨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날, 희자는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소리를 내면 아이들이 깬다. 소리를 내면 아주머니가 더 무너진다. 소리를 내면 내가 무너진다. 희자는 3가지 이유를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주먹으로 입술을 눌렀다. 물소리가 들렸다. 변기물이 아니라 7월의 빗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여려덜의 소나무 뿌리를 잡았던 손이 지금은 자기 입을 잡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다. 아이들은 자랐고 희자는 늙었다. 시장 좌파는 작은 가게가 되었고 가게는 아이들의 등록금이 되었다. 아주머니의 분노는 계절을 가리지 않았다. 여름에는 문을 잠그고 겨울에는 옷을 버리고 봄에는 밥상을 엎고 가을에는 울었다. 울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분노는 막을 수 있었지만 울음은 막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가 선준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새벽이면 희자도 벽 너머에서 같은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같은 사람을 잃었으면서 같은 방에서 울 수 없는 두 여자의 슬픔이 한 지붕 아래 갇혀 있었다. 지혜가 23이 되던 해였다. 아주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1시간에 4번 반복하기 시작했다. 선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왜 안 와? 밥 해놓았는데. 희자는 처음에 그것이 슬픔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희자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희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20년 가까이 네가 죽었어야지라고 말하던 입이 누구세요를 말했을 때의 공포. 미움이라도 기억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나았다. 희자는 그때 깨달았다. 아주머니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주머니의 분노보다 더 무서웠다. 지혜가 아주머니를 대학병원에 데려갔다. 복합 외상 초기 치매. 의사가 쓴 글자들을 지혜가 소리내어 읽었을 때 지연이가 먼저 말했다. 요양원 알아볼게. 민용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아이 모두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20년 가까이 엄마를 괴롭힌 할머니. 아이들의 기억 속 아주머니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희자의 기억 속 아주머니는 달랐다. 대피소에 나타나가자 한마디로 손을 잡아준 사람. 몰래 이불 밑에 고구마를 넣어주던 사람. 울지 않아서 하늘이 복을 주었다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도 잊어가고 있었다. 안 돼! 희자가 말했다. 세 아이가 동시에 희자를 보았다. 엄마, 더 이상은 안 돼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떡해요? 희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다. 선준의 눈을 가진 지혜, 선준의 코를 가진 지연, 선준의 손을 가진 민용, 그리고 그 세 아이를 낳게 해준 것이 아주머니였다. 면사무소 대피소에서 손을 잡지 않았다면 희자는 없었고, 희자가 없었다면 아이들도 없었다. 내가 할게. 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어머니야. 아이들은 반대했다. 지혜가 울었고 지연이 소리를 높였고 민용이가 주먹으로 무릎을 쳤다. 그러나 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나무 뿌리를 잡은 손처럼 한 번도 놓은 적 없는 것처럼. 그날 밤 희자는 아주머니의 방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문 너머에서 아주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지 않은 숨. 잠이 들었다 깨었다를 반복하는 늙은 숨. 희자는 그 숨소리를 세며 눈을 감았다. 선준이 살아있던 시절 저녁마다 복숭아뼈를 쓸어주던 엄지의 감각이 발목 위에서 어른거렸다. 이제 그 감각을 기억하는 사람은 희자뿐이었고 그 아들을 기억하는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희자가 지켜야 했다. 그 기억을, 그 사람을, 이 낡은 지붕 아래에 남은 모든 것을. 아주머니 방문 앞에서 이불을 깔고 눕기 시작한 지 2해가 넘었다. 새벽마다 희자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자신도 눈을 감았다.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이제는 숨소리가 끊기는 꿈만 꿔도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는 대부분의 밤을 조용히 지냈다. 가끔 선주나 학교 갔다 왔니 하고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그해 가을 시장 가게 뒷방에서 쓸고 있던 희자가 빗자루를 놓쳤다. 손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벽을 짚고 서서 숨을 고르는데 입안에 쇳내가 번졌다. 며칠을 그렇게 버텼다. 몸이 아픈 것은 익숙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번 통증은 달랐다. 뼈 안쪽에서 무언가가 갉아먹는 것처럼 쉬어도 가시지 않았다. 지혜가 억지로 잡아 끌다시피 해서 읍내 종합병원에 간 것은 열흘 뒤였다. 검사실에서 나온 의사의 얼굴이 창백한 형광등 아래에서 유독 어두웠다. 희자 씨하고 의사가 말했다. 간에 종양이 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뭔가를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술 가능성이 있으나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 보호자를 불러달라는 말. 희자는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보았다. 병원 주차장 너머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선준이 살아 있었다면 저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왔을 것이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끝을 흔들면서 별일 아닐 거라고 그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진단서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희자는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아주머니는 누가 돌보나. 지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지연은 부산이고 민용은 군복무 중이었다. 아이들에게 맡기면 요양원으로 갈 것이다. 낯선 간병인이 아주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이름도 모른 채 밥을 떠먹일 것이다. 아주머니는 선준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복도에서 혼자 죽을 것이다. 버스가 왔다. 희자는 타지 않았다. 다음 버스도 그 다음 버스도 보냈다. 해가 기울어 은행나무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강이 떠올랐다. 30해 전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리고 자신만 뱉어낸 그 강. 소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리던 18의 손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얼굴이 탕류 속으로 사라지던 순간이 떠올랐다. 강은 처음부터 끝이었다. 그리고 시작이었다. 아주머니가 면사무소에 와서 손을 잡아준 것도 그 강 때문이었고 선준을 만난 것도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모두 그 강 뒤에 온 일이었다. 일주일을 준비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머니 고향 마을에 절에 다녀오겠다고만 말했다. 가게는 옆 좌판순이 언니에게 부탁했다. 아주머니의 외출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두꺼운 양말을 신기고 머리를 빗겨드렸다. 아주머니는 고분고분 앉아 있었다. 어디가 하고 물었다. 희자는 대답했다. 집에 가요, 어머니.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가 집 아닌가. 희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머니는 알지 못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렸다. 옛 마을은 반 이상이 빈집이었다. 논두렁 사이로 낮은 지붕들이 보였고 가을볕이 허옇게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에 억새가 흔들렸다. 아주머니는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순이 어머니네 두부 잘 만들었는데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희자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걸었다. 그 손은 선준을 업어 키운 손이었고 희자에게 미역국을 끓여준 손이었고 밥그릇을 깨뜨린 손이었고 저고리를 찢은 손이었다.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있었다. 강둑에 올라섰을 때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물은 가을이라 얕았지만 중심부는 깊고 어두웠다. 30의 전과 같은 강이었다. 수면 위로 저녁 햇살이 부서져 금빛 조각이 되었다. 희자는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에 차가운 흙이 닿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주머니 미안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먼저 가게 되어서 한 발짝 내디뎠다. 물이 발등을 적셨다. 그때 아주머니가 희자의 팔을 잡았다. 놀라서 돌아보았다. 아주머니의 눈이 달랐다. 안개가 겉인 것처럼 아주 오래전 면사무소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 눈이었다.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희자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그 두 글자가 가을 강 위에 떨어져 물결처럼 퍼졌다. 희자의 무릎이 꺾였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찬데 왜 들어가니? 그리고 천천히 희자의 손을 풀어내더니 자신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주머니 희자가 소리를 질렀다.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주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젖은 천이 미끄러졌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 민용이었다. 군복 위에 점퍼만 걸친 채였다. 전화기에서 고향 마을 이름을 보고 휴가를 빼서 달려왔다고 나중에 말했다. 민용이 아주머니를 안아 올렸다. 선준의 손을 닮은 커다란 손이 아주머니의 등을 받쳤다. 희자는 민용의 팔에 매달려 강둑으로 끌려 나왔다. 세 사람이 젖은 풀밭 위에 엉켜 쓰러졌다. 아주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고 민용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다. 아주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가슴이 오르내렸다. 살아 있었다. 민용이 울었다. 아버지의 손을 닮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며 울었다. 엄마, 왜 이래? 왜 말을 안 해? 왜 혼자 다 짊어져? 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서른의 치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다. 결국 쏟아졌다. 소나무 뿌리를 잡던 18의 울음과 미역국 앞에서 삼킨 울음과 선준의 관 앞에서 참은 울음과 아주머니의 주먹을 맞으며 삼킨 울음이 전부 강둑 위로 터져 나왔다. 가을 하늘 아래 세 사람이 젖은 채로 엉켜 있었고 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렀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 속에서 민용이 희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선준의 손과 같은 크기였고 같은 온도였다. 희자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강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민용의 등 위에서 보냈다. 희자는 아들의 견갑골이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는 것을 느끼며 이 뼈의 각도가 선준의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머니는 민용의 전우가 몰고 온 경운기 뒤편에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 희자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강물이 빠져나간 옷에서는 흙내가 났고 가을밤의 바람은 그 흙내를 멀리까지 끌고 갔다. 읍내병원 응급실에서 희자와 아주머니 모두 저체온증 처치를 받았다. 간호사가 희자의 앞치마를 벗기려 할 때 희자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접힌 종이 한 장, 간 종양이라고 적힌 진단서가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민용이 그것을 보았다. 희자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지는 않았으나 그의 입술이 한 번 떨렸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용의 목소리는 낮았다. 병원 복도 형광등이 지잉하고 울리는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다. 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순간 30해 동안 쌓아올린 벽에 마지막 돌이 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강둑에서 이미 울음을 쏟아냈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아이들을 두고 강물에 들어가려 했다는 사실, 아주머니를 데리고 들어가려 했다는 사실,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어떤 형태의 말이 되는지 희자는 알지 못했다. 민용이 누나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는 서울에서 첫 차를 타겠다고 했고 지연은 부산에서 운전해 올라오겠다고 했다. 민용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한참 서 있다가 다시 희자에게 돌아왔다. 이번에는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왜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희자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물결 무늬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니? 라고 희자는 말했다. 민용의 손이 침대 난간을 잡는 소리가 났다. 달라지죠. 적어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선준이 했을 법한 말이었다. 선준이 살아있었다면 정확히 그 어조로, 정확히 그 단어를 썼을 것이다. 희자는 눈을 감았다. 이틀 뒤 지혜와 지연이 도착했다. 세 남매는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희자는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 지혜가 울고 있었고 지연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민용은 두 누나 사이에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세 아이의 등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 선준과 나란히 시장 좌판 뒤에 서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지혜가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지혜는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걸어와 희자의 이불 위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희자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미안한 건 엄마야. 지연이 문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수술 받으세요. 제발요.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되었다. 정밀 검사를 해야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희자는 이송 전 아주머니가 있는 병실에 들렀다. 아주머니는 병원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낯선 곳이 무서운지 이불 끝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희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흐렸다. 치매의 안개가 다시 내려앉아 있었다. 어머니, 저 며칠 자리 비울게요. 희자가 말했다.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희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주름진 손가락이 희자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장에서 돌아온 날 부엌에서 몰래 밥을 차려주던 그 손이었다. 야간 학교 등록금을 봉투에 넣어 이불 밑에 밀어넣던 그 손이었다. 아프지 마, 아주머니가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치매가 불러낸 과거의 누군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고 30년 전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잠시 돌아온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이든 희자에게는 충분했다. 그 세 글자면 충분했다. 대학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종양은 간 좌엽에 국한되어 있었고 전이는 아직 없었다. 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수술 성공률과 회복 기간을 설명했지만 희자의 귀에는 가능하다는 한 단어만 남았다. 가능하다.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이면 됐다. 수술 전날 밤 희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걸려 있었고 복도에서 간호사의 실내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오갔다. 희자는 생각했다. 18에 소나무 뿌리를 잡았을 때 손이 미끄러지면 그냥 놓아버릴까 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손을 놓지 않은 것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놓는 법을 몰라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희망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아주머니의 손등 위로 지나간 주름진 손가락 3번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희자를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올라왔다.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며 수술실의 무영등이 강물 위 햇살처럼 부서졌다. 희자는 기도했다. 신에게 한 것은 아니었다. 선준에게 한 것도 아니었다. 18 여름밤 면사무소 대피소에 나타나가자 한마디로 손을 잡아준 그 사람에게 한 것이었다. 어머니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어둠이 왔다. 그리고 깨어났다. 지혜의 얼굴이 보였고 지연의 손이 느껴졌고 민용이 창가에 서서 고개를 돌리며 웃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희자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 필요가 없었다. 남은 시간이 석 달이든 30년이든 희자가 할 일은 같았다. 퇴원하면 아주머니 방문 앞에 이불을 깔 것이다. 아침이면 미역국을 끓일 것이다. 아주머니가 아프지 마라고 말하면 네 어머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희자의 삶이었다. 누군가를 지키는 것, 그 한 가지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삶이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이불 위에 길고 따뜻한 사각형을 만들었고 희자는 그 비단에서 눈을 감았다.